네, 안녕하십니까. 경제분석 박시동입니다. 쉽다, 날카롭다, 심지어 재밌다. 늘 3시 50분에 찾아뵀었는데 오늘부터 12시 30분에 정치분석에 이어서 바로 여러분을 좀 더 빨리 만나 뵙게 됐습니다. 주말 건강히 잘 보내셨는지요? 시간도 바꿨고요. 코너도 약간씩 저희가 리뉴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게 나랑 무슨 상관? 경제 뉴스를 제가 여러분과 상관 있도록 느낄 수 있게 쉽게 잘 요리해서 전해드리는 코너는 살렸고요. 저희가 최고의 전문가분을 모시고 한 주제를 정해놓고 아주 차근차근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 정했거든요. 그 내용과 색깔을 조금 바꿨습니다. 오늘 아주 재미있는 주제를 정했으니까요. 끝까지 한번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늘 정치본색 들으시면서 깊이 있는 우리 정치 이슈에 대해서 많은 정보 들으셨던 청취자분들 나가지 마시고요. 이왕 들으시는 거 경제까지 쭉 한번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경제 뉴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다. 자, 첫 번째 오늘 헤드라인 보시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김종대 의원님도 나오셨지만 연일 헤드라인이 사실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입니다. 저희는 경제 코너니까요. 그럼 경제적으로는 이 뉴스를 도대체 어떻게 봐야 할까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헤드라인 하나 가져왔고요. 자세히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목이요. 수입 의존도 90% 되는 품목이 8개다. 어디에서? 이스라엘에서.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전쟁이 장기화되면 그 품목에 해당하는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게 저 기사의 핵심인데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러분들께서 어떤 관전 포인트로 보셔야 될지 3가지 포인트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급망, 두 번째 유가, 기름이죠. 세 번째가 금융, 이 3축으로 앞으로 이슈가 어떻게 번지는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기사죠. 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하마스죠. 정확하게는 무력 충돌이 이제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 의존도가 높은 특정 소재와 기기들이 자칫하면 공급망의 교란,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라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수급에 차질이 생기는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점점 더 커져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의미 있는 보고서를 발간했다는 소식입니다. 보고서 이름은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의 국내 경제 영향 보고서인데요. 이에 따르면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대이스라엘 수입 의존도가 90%가 넘는 품목을 한번 뽑아봤다. 그랬더니 무려 8개가 나오더라라는 소식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난연제라고 있습니다. 불을 좀 덜 나게 하는 제품이다, 소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특히 이제 그게 여러 가지 제품이 많이 쓰이고요. 우리는 특히 이제 석유나 가스 시추 이런 것에서도 많이 쓰이는 소재라고 하는데요. 소재 이름이 브롬이라고 합니다. 브롬은 이스라엘 수입 의존도가 무려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99.6%입니다. 다른 물질로 물론 대체는 가능하겠지만 현재 수입선이 거의 100%, 사실상 이스라엘에 완벽하게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기술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드론용 레이더, GPS 장비, 항공용 무선용 탐지 장비, 그리고 레이더에 들어가는 각종 첨단 장비도요, 이스라엘 수입 의존도가 무려 94.8%라고 하네요. 자, 공급망 관련해서는요, 이런 물건들이 앞으로 이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당장의 차질을 빚겠죠. 그래서 소재 관련한 내용, 첨단 항공기 장비, 그 다음에 그 항법 장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장 대체적인 수단이 어디 있을까, 2차 공급선이 어디 있을까를 빨리 알아봐야 된다라는 게 시사점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두 번째 포인트,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요, 유가가 가장 중요하죠. 현재 지상전 투입, 또 헤즈볼라의 개입 등등등 전쟁이 장기화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위험 신호들은 잡히는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모두
산유국은 아닙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만 중동 전체에 불안이 가시화됐을 경우에는 결국에는 유가에 영향을 주게 돼 있지 않나, 이게 이제 국제적으로 유가를 바라보는 두려운 시선인데요. 현재 전쟁 직후부터 지금까지는 유가가 총 6% 정도 급등해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데일리는 조금씩 다른 날도 있습니다. 조금 오른 날도 있고 조금 내린 날도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6% 이상 급등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우리나라는요, 중동산 원유의 수입 비중이요 67%, 조금 보태서 70%입니다. 사실상 중동에서의 수급 불안은요, 우리나라 물가, 특히 겨울철 앞두고요, 국가 생존에 직격탄을 날릴 수가 있기 때문에요. 두 번째 포인트죠. 유가 관련해서는 우리는 매우 신중하게 이 전쟁을 지켜봐야 된다라는 포인트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금융 분야입니다. 당장의 금융 분야의 영향은 적습니다만 국제적으로는요, 금융은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전쟁이 장기화되면 팔레스타인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이스라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세계 3대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이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이스라엘의 신용등급을 낮추겠다라고 이미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금융상품이 있습니다. CDS 프리미엄이라고 있는데요. 그 나라가 불안한데 이거 IMF 터지는 거 아니야? 환율 뻥끗나는 거 아니야? 국가 부도 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은 그 위험을 해칭시켜주는 보험의 상품이 이율이 올라갑니다. 위험한 상품이니까 돈 많이 내시오, 이런 거랑 마찬가지겠죠. 그건 이제 CDS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의 CDS 프리미엄이 현재 급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요, 전체적으로 CDS 프리미엄 시장에 대해서 그동안은 평탄했었는데 다시 한번 유동성이 강화되고 움찔움찔하게 되겠죠. 금융시장의 불안감을 가중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 본색에서도 이스라엘 얘기 많이 다뤘습니다만 경제적으로 그러면 이스라엘 문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 3포인트로 제가 엮어드려 봤습니다. 자, 두 번째 헤드라인 보시겠습니다. 제목 먼저 읽어드릴게요. 글로벌 투자은행 두 곳이 무려 560억이 넘는 불법 공매도를 했다라는 게 당국에 적발이 됐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공매도 얘기만 나오면은 자다가도 뚜껑이 열리시는 개미분들이 많습니다. 내 주식이 다 쟤네들 때문에 떨어진 거야 라고 하면서 원흉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규모가 너무 크죠? 자세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공매도가 뭔지 알고 가는 게 아마 기사를 이해하시기 편하시겠죠? 짧게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공매도. 매도는 쉽죠, 여러분. 판다는 얘기입니다. 공은 뭘까요? 공. 비어있다, 빌공짜, empty 이런 뜻입니다. 즉, 비어있다, 아무것도 없다, 가진 게 없다, 빈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이 매도 주문을 낸다. 이게 공매도지요. 이게 공매도입니다. 즉, 내가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면 내 손에, 여기 내 손에 이렇게 내 손에 이렇게 주식이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내가 소유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빈손, empty. 그렇죠. 그런데 야,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매도를 낼 수가 있겠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친구한테. 주식 좀 나한테 빌려줄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친구 주식을 빌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빌려온 주식을 바로 시장에다가 팔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주식이 싸지면 그걸 다시 사서 친구한테 갚는다. 요게 공매도입니다. 빌려와서 판다. 팔아서 나중에 싸지면 되사서 갚는다. 그래서 요거를 빌려와서 판다. 그래서 차입 공매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차입 공매도는 합법입니다. 그런데 아예 빌려오지도 않고 주식을 판다. 즉, 진짜 empty, 진짜 빈손인데 그냥 갖다 파는 거죠. 여러분이나 저나 아무 주식이 없는데 그냥 막 매도 주문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이가 없는 거죠. 그게 차입하지 않고 매도 주문을 낸다라고 해서 무차입 공매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나라에서 현재 불법입니다. 이번에 걸린 게 뭐냐? 요겁니다. 무차입 공매도. 아니, 빌리지도 않고 무슨 깡으로 매도 주문을 낸 거야? 황당하기 그지없죠? 바로 그겁니다.
그것도 무려 최고의 전문가, 글로벌 투자은행 두 곳에서 무차입 공매도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시장을 교란했다라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동안 우리나라 불법 공매도가 걸린 건들이 덜어는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요, 뭐 회계적으로 약간 시스템이 미비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저희가 착각을 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것은 실수였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대충 넘어갈 법한 100번 양보해서요. 그럴 법한 사건이었는데요. 이것은 범죄의 죄질이 굉장히 안 좋고요. 그리고 양도 엄청나게 많은 큰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금감원에 따르면 홍콩 소재 IB은행 A사 현재 저는 A사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좀 전에 실명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조금 전에 그 회사의 회사명을 공개한 기사가 나왔길래 저도 그냥 스픽스 독자님들 앞에 이름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BNP 파리바 홍콩입니다. 여기에서 2021년 9월부터 작년 5월까지 무려 101개 종목에 대해서 약 400억 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를 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이 과정에서 이 101가지 종목 내에 여러분 카카오도 들어있다고 하네요. 카카오만 생각하면 뚜껑 열리시는 분 많습니다. 지금 물린 분 많아요. 지금 오시는 분들 무슨 얘기가 아니죠. 예. 자, 수법을 자세히 살펴봤더니요.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예를 들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내부 부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A 부서가 있는데 B 부서한테 주식을 빌려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빌려준 것처럼 하고 또는 빌려줬다 치고 실제로는 빌려주지 않은 거죠. 회계적으로 처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A 부서가 주식을 100주 갖고 있는데 B 부서한테 50주를 빌려줬다라고 치고 50주에 대해서 B 부서가 매도 주문을 냈다는 얘기인데 알고 봤더니 안 빌려줬다는 얘기예요. 즉 100주밖에 없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실제로 150주의 물량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계산을 해서 시장에서 150주 물량을 풀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황당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하루 끝나면요. 정산하잖아요. 다 맞춰집니다. 제가 또 금융기관 출신 아닙니까? 이런 걸 못 맞춘다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죄질이 안 좋다는 거예요. 과실이거나 시스템 미비거나 실수입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뭐랄까요. 일탈하는 직원 한두 명이 벌이는 정말 우발적인 범죄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려 몇 개월에 걸쳐서 400억대의 내부 차입 문제를 회계적으로 검증하지 못하고 결산하지 못하고 끌고 왔다. 예,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아주 악질적이면서 고의적인 범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다른 회사도 있습니다. B사. 예, 여기도 홍콩 관련인데요. B사 역시 제가 B사라고 처리하려고 했는데 조금 전에 실명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공개하겠습니다. HSBC 그 이름도 유명한 HSBC가 2021년 8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약 4개월에 걸쳐서 9개 종목에 대해서 무려 160억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를 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주요 종목에 포함되는 것들이 예를 들면은 여러분 호텔신라입니다. 호텔신라. 예, 호텔신라 주주분들 얼마나 뚜껑 열리시겠습니까? 한참 중국하고 싸우느라고 단체 관광도 안 돼가지고 주가 떨어지고 이럴 때 알고 봤던 이런 공매도까지 내가 불법적인 공매도까지 두드려 맞았다라고 생각하면은 잠이 안 올 얘기죠. 자, B사 즉 HSBC도 수법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것도 과실이다, 잠시 몰랐다 이렇게 할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보니까요, 자기네들이 관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자기네들 입장에서의 고객사 있잖아요. 그쪽에서 매도 주문을 받을 걸로 예상하고 받은 걸로 치고 실제로는 들어오지 않았는데 받은 걸로 치고 예약 주문을 가지고 실제 매매를 체결했다라는 겁니다. 이거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런 주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중요한 게 아니죠. 실제로 들어오지 않은 상황에서 예약을 받아서 예약을 실제로 믿었다? 예, 그 자체가 무차입, 그 자체가 무차입인데 그거를 예약 주문이 있었으니까 봐달라? 아유, 예약인데 미처 체결된 줄 몰랐네? 이런 거 말이 안 됩니다. 금융회사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두 사건 전부 다 악질적 고의 범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무려 560억 가량의 불법 공매도가 밝혀졌다라는 얘기인데요. 결국 우리에게 남는 어떤 시사점은 뭘까요? 당연히 과징금, 불법이익 다 청구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남는 게 뭘까요? 언제까지 이렇게 당해야 될까요?
우리 시장이 언제까지 이렇게 불법이 넘쳐나는 시장이 돼야 되겠습니까? 라고 할 때 근본적인 처방은 뭡니까, 여러분? 바로 제도 개선 아니겠습니까? 마침 같은 날 나온 기사가 있어서 세 번째 헤드라인으로 가져왔습니다. 보시죠. 맞습니다. 자, 제발 공매도 제도 개선 좀 하자. 라는 얘기가 뭐 여기저기서 나왔습니다만 드디어 본격적인 제도 개선이 논의 테이블에 올라가겠다라는 기사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국회에 입법 청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손 들고 이거 좀 해주시오 한다 국회의원들이 다뤄주지는 않죠. 그래서 청원 건수가 동의 건수가 제청 건수가 5만 명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공매도 제도를 개선해 달라라는 국민청원에 5만 명 서명이 확인이 되면서 드디어 청원이 성립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렇다면요, 법적으로 국회 관련 상임위의 논의 테이블에 안건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자, 귀추가 주목되죠? 예전에는 이런 거 해보면 여야 의원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 공매도의 순기능이 얼마나 큰데, 또는 뭐 알아서 할 일들이지 뭐, 이렇게 던져놨었는데요. 방금 본 뉴스 있잖아요. 이걸 보고도 도대체 안건을 안 다룰지 이제는 상황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자, 핵심은 이겁니다. 어떻게 제도를 바꿀 것인가?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외국인과 기관의 놀이터다. 이건 완전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냐라는 게 그동안 비판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주식시장에서 사고 팔고 누구는 돈을 잃고 누구는 또 투자에 성공하기도 합니다만 그 시장이 합리적으로 돌아가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무기 평등입니다. 너하고 나하고 같은 무기를 들고 싸우자 이래야 되는데 뭐 개인들이 기관을 이기기는 어렵죠. 왜냐? 정보량의 차이가 많으니까요. 다루는 돈의 사이즈가 다르니까요. 그것까지만 해도 인정하겠다 이거죠. 시장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태생적으로 갖는 무기 차이는 인정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룰 자체가 한쪽에게 유리하게 기울어져 있다. 그거는 용서를 못합니다. 자, 공매도가 대표적으로 그런 시장입니다. 외국인이나 기관들은요, 물건을 주식을 빌리는 기간도 다르고요, 갚아야 되는 기간도 다르고요, 비율도 다르고요, 내야 되는 수수료도 다르고요. 유리하고 불리하고의 이 비교가 게임이 안 될 정도로 개인과 차이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그걸 좀 수정해달라. 같은 무기 들고 같은 무기를 가지고 무기 평등의 원칙 속에서 같은 링에서 좀 싸워보자. 바로 이겁니다. 과연 이번에도 제도 개선이 될지 안 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몇몇 국회의원들에 대한 설문조사라든지 금융위의 입장을 보면은 아직도 제도 개선이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번에 청원이 성립됐고 또 방금 본 사건처럼 분명히 외국인과 기관들이 무법 천지로 우리 시장을 농락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제발 좀 조금이라도 제도 개혁이 좀 되지 않을까, 우리 개미들의 희망사항이 좀 받아들여지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이 두 기사 연달아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 헤드라인 보시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가장 큰 이벤트는 뭐니 해도 저거죠. 한국은행 19일에 금통위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예측은요, 이번에도 동결, 그래서 6번 연속 동결할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번에 결정하게 되면은요, 3.5가 현재 기준이거든요. 우리나라 기준금리가요. 이번에도 동결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당연히 올려야 된다라는 요인도 있겠죠. 상방 요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미국과 우리가 금리 차가 현재 역대 최고치 2%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거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겠느냐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좀 따라 붙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고요. 또 우리 물가가 여전히 잡히고 있는 건 아니다. 확실하게 금리를 통해서 좀 긴축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방 요인도 있다라는 의견이 있고, 반면에 큰일이다. 지금 물가 기준금리 잘못 건드릴 상황이 아니다. 왜냐? 우리는 부채가 너무 심하다. 가계부채가 지금 얼마인지 아느냐? 기업부채가 얼마인지 아느냐? 자영업자 부채가 얼마인지 아느냐? 그러면서 만약에 금리를 잘못 건드리게 된다면 이 금리의 부담을 안고서 결국에는 한계 상황에 몰려있는 분들, 이른바 한계 차주라고 하는데요. 이분들 입장에서는 다만 0.1의 금리 차이도 현재 금리 상승도 굉장한 폭탄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아마 금리 충격으로 인해서 쓰러지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우리 경제가 현재 그런 상황을
견딜 수 있는 체력이 아니다라는 게 팽팽한 상황인데 시장의 예측은 동결로 예상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만장일치 동결로 보는 게 다수설인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번 주 최고의 이벤트 금리 문제 주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드릴게요. 네, 아까도 살짝 언급해드렸습니다만 기름이 항상 문제죠. 추경호 총리가 유류세를 인하한다는 것을 연말까지는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유류세 인하 조치 연말까지 한시 연장을 해야 된다는 입장을 오늘 아침에 밝혔습니다. 자, 추경호 총리가요, 정부 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원래는 10월 말 종료가 예정이었는데요. 일단 한시적으로 계속 지금 연장하고 있는데 앞으로 연말까지도 또 연장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또 겨울철 앞두고 기름이 이제 불안불안하죠. 그러다 보니까요, 기름값이 많이 오르긴 오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기름값을 그대로 현재 우리가 소비자가로 그대로 전이시키게 된다면 물가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요. 특히 서민 생활에는 엄청난 부담을 주겠죠. 겨울철 난방비 인상 불보듯 뻔한 상황이고요. 자, 그런데 정부는 그러면 화끈하게 유류세 인하 조치를 하면 되지 뭘 그렇게 망설였나. 사실은 올해 역대급 정부의 세수 결손 아시죠 여러분? 약 60조 가량의 지금 나라 살림이 뻥크가 난 상황이죠. 정부의 무능은 나중에 탓하기로 하고 일단은 60조 이상의 펑크가 난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잔돈을 메워서라도 이 세수 펑크를 메우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유류세 인하를 하지 않고 유류세를 원래대로 걷는다라고 하면 정부 입장에서는 약 연간 5.5조의 세수 추가 확보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누가 힘들고 말고 기름값 때문에 힘들고 말고 모르겠고 빨리 유류세 인하 조치 그만하고 세금 좀 확 걷자. 기름으로 통해서 세금을 걷자. 그러면 부족했던 세수 좀 메우는데 큰 도움 되지 않겠느냐. 60조 빵꾸 중에서 약 10%인 5.5조 정도는 저기서 메울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게 정부의 속셈인데 그대로 진행했다가는 지금 너무나 큰 기름값 때문에 서민 경제에 폭탄을 주게 생겼으니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연말까지 한시적 조치를 연장한다 이렇게 발표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충분히 예상 가능한 얘기였고요. 다음 뉴스 보시겠습니다. 안 좋은 경제 소식도 나왔네요. 여러분, 다중채무자라고 있습니다. 다중채무자가 뭘까요? 무려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돈을 많이 빌린 분들을 다중채무자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몇 명일까 봤더니 무려 450만 명에 달한다라고 나타났습니다. 전체 우리 가계 대출자 중에서 4명 중에 1명이에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은 4인 가족이 다 성인이다라고 치면은 그 중에 1명이고 우리 이웃집 중에서 한 집 거는 한 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분들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이분들이 왜 이렇게 다중채무자가 됐을까요? 빚을 돌려막기 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다중채무자 중에서요 소득의 몇 퍼센트를 그런 빚 갚는 데 쓰고 있는가 봤더니 무려 약 60%를 대출 원리금 상환에 쓰고 있다라는 게 현재 자료로 확인이 됐다라는 소식인데요. 한국은행이 국회 양정수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내 가계대출 전체 차주는 돈을 빌린 사람이죠. 약 1,978만 명, 대충 2천만 명이 은행에 빚이 있습니다. 그중에 약 450만 명이 무려 다중채무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2분기 말에 448만 명보다 계속 늘고 있다. 1만 명씩 늘고 있고요. 현재 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현재 최대치를 돌파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갚아야 되는 비율, 아까 얘기했죠.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는 비율이 소득의 약 61.5%로 여전히 소득의 상당 부분을 빚 갚는 데 쓰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원리금을 갚고 나면 또 세금 내고 또 이거저거 내고 하다 보면 가처분 소득이 굉장히 줄어서 민간 소비 위축이라든지 생활의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추론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한국은행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인상에 주저주저하게 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시간으로 가끔씩 제가 옛날에 퀴즈 낼 때는 댓글도 좀 읽어봤는데요. 요새는 이제 오늘은 바꿨으니까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어요, 여러분? 지금 간단하게 헤드라인 몇 개 읽어드렸는데요.
외환 보유고가 위험하다 이런 소식도 올려주신 분들 계시고요. 가스비 올라가지 않냐 이런 소식 주신 분들 계시고요.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다뤄줬으면 하는 내용도 쭉 올려주시면요. 제가 끝까지 쭉 보고 하나도 남김없이 보고 우리 제작진들하고 상의해서 또 다음에 좋은 주제로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역시 공매도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댓글 반응이 좋네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댓글로도 많은 반응 올려주시고요. 네, 이어서 새로운 코너죠. 전문가분과 함께 재밌는 얘기해보는 코너인데요. 잠시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알고 보니 라는 코너인데요. 예, 코너명이 좀 구수하죠. 예. 피상적으로 알게 되는 내용 말고 여러분 있잖아요. 왠지 가끔 그럴 때 없으세요? 커튼 뒤의 얘기, 장막 뒤에 가려진 진짜 얘기가 알고 싶을 때. 기사 한 줄로는 도대체 감이 안 오는데 저 뒤에 분명히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 같은데 더 알고 싶다 하셨던 것들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전문가분을 모시고 자세히 알려드리는 그런 코너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채널 고정하셔야 됩니다. 엄청 중요한 분이 나오셨고요. 또 아주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할 첫 번째 주제를 저희가 골라왔거든요. 자, 일단은 오늘의 초대 손님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바쁘신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일단 저희 스픽스 독자님들께 카메라 보시고 한번 소개와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요신문의 민웅기 기자입니다. 끝이에요? 네, 제가 중요한 건 아니고 이제 지금 얘기하실 분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네네네. 주로 이제 뭐 기업 문제라든지 다양한 취재를 많이 해오신 일요신문의 민웅기 기자님인데, 일단은 저희 스픽스에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닙니다. 앞으로 별일 없으면은 민 기자님을 이제 고정으로 제가 모시려고 하는데 괜찮으신가요? 네, 저도 그렇게 알고 나왔습니다. 네. 예, 오늘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현재 가장 핫한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해 볼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민 기자님과 저희가 얘기 나눌 주제 바로 에코프로입니다. 너무 뜨거워. 그래서 어디서도 잘 다루지 않았지만 우리는 뭐 그런 거 없다. 과감하게 다룬다, 에코프로. 네. 야, 에코프로. 자, 그러면 기자님 어디서부터 얘기해 볼까요? 에코프로 얘기. 그러니까 이제 에코프로라는 게 네. 지금은 이제 뜨거워서 누구나 알고 있지만 그렇죠. 사실 대중적으로 유명한 회사는 아니었거든요. 원래는 그랬죠. 네, 저도 사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자세히는 모르는 회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청자분들이 에코프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저기 전경이 나오네요. 네. 나 몰라 이러시는 분들이 주식을 안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모르시는 분이 계시니까 네. 시작부터 잠깐 말씀해 주시죠. 하지만 이제 그러니까 대중적으로는 알려졌지 않지만 네. 주식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예. 2차 전지 테마주로 잘 알려져 있었는데요. 2차 전지죠. 네, 쉽게 그렇습니다. 말하면 배터리.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주식 시장에서 이제 뜨거운 감자인데, 네. 왜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지난해 6월까지만 해도 6만 원대에서 계속 등락을 거듭하다가 그러니까요. 올해 1월에 이제 10만 원대 왔고, 예. 그리고 이제 2월에 이제 2차 전지가 이제 주식 시장의 화두로 떠오르면서 떠오르고. 그러면서 2월부터 급등하기 시작했죠. 아하, 예. 그래서 10만 원대였던 주식이 이제 3개월 만에 90만 원까지 3개월 만에. 네. 와. 상승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그게 너무 뜨거우니까 네, 이제 네. 언론에서도 이제 너무 과하다라는 네. 말이 나오면서 이제 50만 원대까지 하락을 했다가 예. 7월 10일 날 장중주가 100만 원대를 돌파를 합니다. 100만 원. 100만 원을 넘으면 우리가 대장주라고 부르죠. 예, 황제주 쉽게 말하면. 네, 예. 황제주 대장주라고 부르는데요. 그렇습니다. 마의 벽 100만 원을 뚫었어요. 네. 예.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치지 않고. 이제 16일 만에 최고가 153만 9천 원을 기록합니다. 100만 원 뚫고 그것도 정말 대단하다 했는데 네, 무려 150만 원을 뚫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특히나 그때는 이제 막 네네. 코스닥 1,500개 종목이
일제히 하락했는데 에코프로만 그렇게 상승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시장 전체가 막 1,500개가 다 죽을 쓰고 있는데 그쵸. 혼자만 뭐 다른 세상에서 살고 네. 있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자님 얘기를 잠깐 정리해드리면 우리 독자님들 나 주식 몰라 하시는 분들도 이거는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거의 사회 현상처럼 돼 있었어요. 맞습니다. 야, 너 에코프로 있어? 네. 없는데? 야, 그거 없으면 어떡해. 또는 누구누구 내 아는 누구는 누구 뭐 김 과장님은 사촌은 이번에 뭐 1억을 넣었는데 네. 그게 지금 15억이 됐대. 누구는 1,000만 원을 넣었는데 그걸로 이번에 차를 바꿨대. 네. 그래서 에코프로가 있는 자와 없는 자로 나뉜다 할 정도로 맞습니다. 뜨거운 감자였는데 우리가 말하는 바로 그 에코프로가 이건데 네. 알고 봤더니 급등락하기 전에는 사실상 10만 원대였는데 그쵸. 무려 150만 원대까지 쭉 치고 네. 지금은 100만 원 밑으로 좀 밀린 것 같긴 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도 예. 뭐 물론 이제 고점을 찍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떨어지기 시작해서 이제 네. 그날 장마감도 122만 8천 원이었고 예. 그 다음 날도 이제 폭락해서 이제 100만 원 선이 무너졌죠. 네. 그러고 이제 100만 원에서 130만 원을 이제 맴돌다가 예. 9월을 기점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세를 좀 기록을 해서 지금은 이제 80만 원대에서 네네. 등락을 거듭하고 예.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래도 코스닥 현재에서는 대장주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그 실제로 그 주가를 보는 그 여러 가지 그 포인트가 있는데 뭐 지금 주식 가격이 얼마야? 주식 가격 곱하기 발행수로 곱해가지고 시가총액이 얼마야? 뭐 이렇게 다양하게 네. 볼 수 있지만 그런 거 너무 깊이 있게 안 따져셔도 되는데 상식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코스피 대장주는 누구야? 아니, 몰라도 그냥 삼성전자겠지. 뭐 이런 것처럼 그렇죠. 여러분들이 코스닥의 대장주 누구야? 옛날만 해도 뭐 네이버 아니야? 뭐 어디 아니야? 뭐 이랬었는데 여러분 이제 그게 아닙니다. 주식 모르셔도 여러분 우리 정치본색 보시는 분들도 아셔야 되는 게 우리나라 코스닥의 대장주는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 에코프로가 삼성전자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간을 내고 있는 건데 자 근데 이게 이렇게 이제, 예. 급등락을 했는데 이제 도대체 이 회사는 그러면 누가 만든 회사고 그런 걸 좀 자세히 좀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에코프로의 창립자는 지금 이동채 전 회장입니다. 지금은 전입니다. 전입니까? 네, 아, 지금은 저분이죠. 전입니다. 네, 맞습니다. 전함이 이동채 회장님이군요. 네. 이분이 독특한 양력을 갖고 있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네. 1959년생으로 이제 포항 출신입니다. 59년생 포항 네. 출신. 예. 대구 상고를 졸업하고 네네. 한국주택은행에서 은행원으로 근무를 하시다가 아 은행원 금융인 네. 출신이군요. 네, 어떻게 네. 보면. 예. 이제 그렇게 은행원으로 일을 하시다 영남대 경영학을 야간으로 졸업을 합니다. 아유 주경야독에 정말 성실하신 분이다 이렇게 일단은 추론을 해볼 수는 있겠네요. 네. 그러다가 이제 삼성전자에서 네. 또 은행을 그만두고 삼성전자에서 일을 아하, 하다가 아하.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취득합니다. 아 회계사가 되십니까? 네, 거기서 이제 아, 은행원에서 그러면 회계사. 우리가 이게 뭐 그런 것 때문에 사실 흘려서는 안 되겠지만 좀 이런 말씀드리기 뭐죠? 머리는 비상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머리는 좋으셨던 것 같아요. 아, 어떤 환경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늘 노력했고 공부했고 자격증도 따면서 네. 좀 뭐랄까요? 더 나은 직장이라든지 더 나은 일을 해서 늘 노력해오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시군요. 그쵸. 예. 그래서 이제 회계법인에서 일을 하다가 아이고야, 네네. 1996년에 이제 모피 산업에 이제 잠깐 손을 댔다가 맞습니다. 모피. 예. 이듬해 IMF가 있었죠. 아유, 예. 그래서 이제 IMF의 쓴맛을 본 다음에 네. 1998년에 네. 코리아 제오름을 다시 창업합니다. 네네. 그게 이제 지금의 에코프로가 된 거죠. 아하. 근데 그러면 그때 처음부터 이런 배터리 관련한 일을 하셨던 건가요? 그 창업할 때부터? 아니요, 그때는 이제 2차 전지 쪽 얘기는 뭐 다루진 않고요. 이제 네. 환경 관련 소재들을 다루다가 아하. 네. 네네. 그러다가 이제 2004년에 이제 네. 정부 주도의 컨소시엄에 참여하면서 아하. 제일모직과 인연을 맺게 됩니다. 네네네. 근데 이제 제일모직이 이제 그 당시에 양극재 기술이랑 영업권을 갖고 있었는데 네. 그걸 포기하면서 이제 에코프로 쪽으로 넘기게 되죠. 아, 그래서 이동채 전 회장이 이제 그거를 인수해서 예. 근데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양극재가 뭐 그렇게 이슈가 되는 건 아니었으니까 이렇게 대단할 줄 몰랐죠. 예, 10년간 적자를 감수한 끝에 예, 이제 양극재가 대박이 되면서 네. 폭등하게 된 겁니다. 아니, 여기까지만 보면은 그 개인적으로도 사실은 녹록치 않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상고 나오시고 야간대학까지 가면서 은행에서 출발해서 삼성전자까지 가면서 또 자신이 창업까지 하면서 정말로 주경야독이랄까요? 그렇죠. 또 스스로 무에서 유를 읽어내는
그야말로 창업가 정신이 대단하신 분이다. 이렇게 일단 평가할 수 있겠고, 더군다나 이분의 운명을 갈랐다고 할까요? 제일모직에서 그렇죠. 야, 그 사양 아니야? 돈 되겠어 했는데 맞습니다. 거기서 자기는 빛을 본 거죠. 그래서 그쵸. 아니야, 이거 될 거라고 네. 해서 관련한 사업을 인수해서 10년간 창업까지. 적재를. 그리고 이건 다 망한다고 했는데도 아니야, 될 거라고 하면서 네. 그 진짜 어둠의 세월 10년을 버텨오면서 네, 맞습니다. 오늘의 에코프로를 만들었다까지 보면은 너무나 지금 드라마틱하면서 마치 뭐 재벌집 막내 아들 저리 가라 하는 그야말로 기업가의 신화처럼 들리는 좋은 하나의 어떤 그 소설 같은 얘기를 좀 써왔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올해까지 예. 계속 급성장을 해왔죠. 그래가지고 예. 올해 4월에는 이제 주가가 폭등하면서 네. 공정거래법상 대기업 집단에 이름을 올렸고, 예. 8월에는 지금 이제 정경련 회원사에 가입 신청도 내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야말로 그런 험난한 세월을 겪어서 굴지의 기업으로 키운 최고의 기업가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존경과 어떤 사회적인 주목을 한 번에 받을 법한데, 여기서 갑자기 이분의 이 존경과 이 엄청난 환호의 이 포커스가 터지기도 전에, 네. 야, 갑자기 구속이 돼.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동채 전 회장 같은 경우에 이제 지난해에 이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서 전문 경영인 체제로 이제 에코프로를 전환을 합니다. 아하, 지난해 이미 미리 물러나 있었습니까? 네, 네, 물러나 예. 있었는데 더 중요한 건 지금 복역 상태라는 거죠. 아하, 이게 지금 기자님하고 오늘 얘기를 나눠볼 네.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인데, 맞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성공 스토리를 가지신 분이 현재 지금 저희 나오겠지만, 아이고, 1심에서도 지금 보니까 징역 3년, 네.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 아이고, 추징금도 11억이나 두드려 맞고, 항소심 2심에서는요, 아유, 보니까 징역 2년, 벌금 22억, 11억 추징금을 맞고, 야, 재벌 회장으로서는 정말 이례적입니다. 법정 구속이 되셨네. 맞습니다. 그리고 상고심 대법원에서 언제입니까? 대법원은 지난 8월 8월이죠. 네, 원심이 확정이 돼가지고 여전히 복역 중이다. 네, 맞습니다. 야, 이런 드라마가 이렇게 흘러가도 이렇게 흘러갈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1심 때까지, 죄가 뭡니까? 예. 그러니까 1심 때까지만 해도 네네. 재벌들의 공식이잖아요. 3호 법칙. 아, 이제, 그러네요. 네, 3호 법칙으로 그것에 벗어나는 자세히 줄 좀 설명해 알았는데, 주십시오. 사무법칙이 뭔가.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예.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는 게 최대가 징역 3년이기 때문에 아하. 이제 보통 많은 재벌 총수들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맞죠. 1심에서요. 네, 예. 경제 기자나 아니면 사회부 기자들도 재벌 총수가 이제 재판을 받고 있으면 네. 뭐 3호 맞겠지 뭐 그렇게 아하. 보통 얘기를 그리고 합니다. 실제로 3호 나왔네. 그럼 에이, 좀 네. 이따 또 나오겠구만. 그렇죠. 딱 거기에 맞춤형으로 1심 받았네라고 했는데, 네, 네. 어라? 2심에서 보니까 웬걸? 징역은 1년 줄었지만 집행유예가 빠지고 진짜로 실형을 살아라 이러면서 구속이 됐어요. 네, 맞습니다. 야. 그 죄명이 이제 그겁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동채 전 회장이 네. 2020년 1월에서 2021년 9월에 예. 에코프로 BM의 중장기 공급 계약 관련 정보가 전자공시 시스템에 네. 공개되기 전에 이제 네. 차명 계좌를 이용해서 아이고. 미리 주식을 사들인 뒤 되팔아 가지고 예. 11억 원의 시세 차익을 올린 혐의랍니다. 아, 그래서 아까 저기 잠깐 차트 보시면은 네, 저기 11억 원의 추징이 네, 그렇죠. 11억 원의 부당이득을 봤다 이거군요. 네, 맞습니다. 아, 자본시장법 위반이죠. 핵심적으로 다시 한번 쉽게 설명드리면은 저분이 이제 회장이니까 내 회사에 어떤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걸 미리 알 수 있죠. 그쵸. 알 수 맞습니다. 있는데 요거는 시장에 소식이 나가면은 무조건 주식이 뛴다. 그쵸. 그렇게 생각하니까 맞습니다. 안 되겠다. 나랑 친한 사람 어디 있나? 어이 민 기자, 우리 친하지? 네, 이러면서 믿을만 하군 이렇게 된 거네요. 근데 친족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감시망이 들어있으니까 아예 평소에 거래가 없는 완전 차명 거래를 차명 계좌를 하나 떴다 이거죠. 맞습니다. 네. 저도 사실 오늘 민 기자님을 처음 뵈니까 네. 민 기자님 같은 사람한테 항상 얘기해가지고 계좌 하나 터 이렇게 네. 해가지고 내가 돈 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 차명 계좌에서 미리 주식을 왕창 샀다 이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원래 회사에서 알고 있던 내부 정보가 드디어 공시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주가가 뻥 뜨고 맞습니다. 또 그걸 차명 계좌에 쓱 팔아가지고 그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고 차명 계좌를 이용했던 그 거래를 통해서 11억 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봤다. 요게 이제 핵심이네요. 네, 맞습니다. 아 근데 이게 야 이 정도 재벌 회장이 회사가 이렇게 커 나가고 있는데 야 고작 11억 원을 벌려고 이런
좀 짜잘한. 야, 이런 일을 했네요. 근데 아무래도 지금 에코프로라는 그룹 자체가 지금 대장주로 떠오르고 하지만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아무래도 지금 리스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당장 얘기해서 방금 오너 리스크도 있지만 네네. 이제 아까 4월에 대기업 집단에 소속이 되면서 이제 공정위의 각종 규제 감시망에 놓이게 되면서 뭐 지분 확보라든지 뭐 그런 거에서 돈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네. 그럼 결국에는 지금 에코 입장에서는 이제 회사가 커지면서 옛날에는 감시받지 않던 다양한 제도적인 규제, 그쵸. 감시 이런 거에 올라가게 된 거고, 야, 그러기 전에 좀 현찰이라도 좀 또는 뭐 비자금이라도 좀 막 이런 약간의 뭐랄까 유혹을 좀 느꼈다고 볼 수도 있겠고, 어쨌거나 회장이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서 이제 회장이 부재한 상황이라는 리스크가 하나 생긴 거네요. 네, 회사 맞습니다. 입장에서는요. 지금 이번에 이제 징역 2년으로 확정이 되면서 2025년까지는 어쨌든 총수의 부재가 이제 현실화된 상황입니다. 아, 2025년까지.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아까 또 잠깐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이제 이동채 전 회장 중심으로 이제 특수관계인 지분이 지금 에코프로가 2023년 6월 기준으로 이제 26.12%밖에 안 됩니다. 26%요. 그러니까 가족 뭐 자식들 26%를 갖고 있다. 이동채 전 회장이 18.84% 갖고 있고 이제 가족 회사인 데이지 파트너스가 5.37%를 갖고 있는데 그 외에 이제 가족들은 이제 1%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뭐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 같은 큰 손들이 뭐 들어와서 이제 우호지분으로 활동하지도 않고 소액주주 비율이 이제 70%가 넘으니까 아, 이거 굉장히 민감한 말씀이신데요. 뭐 그러니까 이제 재밌네요.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언제든 이제 경영권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대한 뭐 현금을 확보하려고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주 예리한 말씀이시네, 기자님. 그러니까 사실 저 정도의 대장주면요, 물론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오너나 특수관계인이 가지고 있는 지분 자체로는 절대적으로 지배를 못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근데 보통 우리나라 회사들은 그렇게 커가는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당연히 투자를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시장에서도 사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거래 관계를 통해서 사업의 파트너들끼리도 그렇죠. 흑기사 백기사라든지 하면서 서로 이제 우리는 얼라이언스를 구축하는 거야 라는 하면서 그 신의의 상징이랄까 하면서 당신네 회사를 우리가 좀 살게, 우리도 투자할게 이러면서 우호 지분도 늘려가면서 오너가 가진 지분 더하기 우호 지분을 가지고 사실상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는 중인데 여기는 너무 급속히 떴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국민연금이 차마 왕창 지분을 못 가진 거예요, 지금. 뭐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주가가 폭등하면서 이제 소액주주들이 다 달려들어서 그렇죠. 이게 분산된 것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특수관계인 지분이 26%밖에 안 된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게 사실은 좀 여러분 스픽스 보시는 우리 독자님들이 꿀팁입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겠어요. 언제든지 경영권 분쟁에 휘말리거나 쉽게 말하면 기업 사냥꾼이랄까, 뭐 행동주의 펀드랄까, 예를 들면은 뭐 그런 어떤 리스크, 경영 리스크는 언제든 생길 수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오너 입장에서는 현금이 필요했다. 언제든지 방어에 나설 수 있는 총알은 든든히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 그룹이 이제 처음에 이제 상장했을 때 그때도 이제 특수관계인 지분을 다 합쳐도 20%가 안 됐었거든요. 처음에 상장 처음 하고 있을 때. 그래가지고 이제 지주사 전환하는 과정에서 증자도 하고 주식 교환도 하고 하는 방식으로 이제 지주사 지분을 막 늘려서 이제 억지로 이제 끌어올린 상황이었으니까 그때를 교훈으로 삼아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을 수 있죠. 그렇게 아무튼 이제 그런 상황을 겪어왔는데 정작 지금 그래서 회장이 부재한 이런 상황, 그래서 경영 리스크도 드러났고 회장은 감옥에 있는 이 상황에서 현재 기업의 실적은 지금 어떻게 흘러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실적도 지금 혹시 막 선장을 잃어가지고 막 망망대해를 떠들고 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2차 전지주가 워낙 잘 나간다고 하니까 뭐 실적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걱정입니다. 거기 나오네요, 차트. 최근에 나왔는데요. 3분기 시장을 크게 밑도는 어닝 쇼크를 기록했습니다. 어닝 쇼크입니까? 13일 날 이제 공시를 통해서 잠정 실적 매출을 공개를 했는데요. 매출이 1조 9,045억 원, 영업이익이
65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에코프로가요. 예. 네, 지주회사 격이죠. 지주회사입니다. 예.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제 매출은 16.7% 증가했는데 네. 영업이익이 68.9%를 아유, 감소했습니다. 많이 팔았지만 남는 게 없었네요. 예. 분기 영업이익이 이제 예. 1,000억 원 아래로 떨어진 거는 2022년 1분기 이후로 6분기 아이고, 만입니다. 예. 근데 사실 이게 저 옆에 있는 게 에코프로 삼형제라고 하고 있는 그쵸. 나머지 그 계열사들인데 상장사 저기도 내내 영업이익도 60% 감소, 뭐 10몇 프로 감소해서 전체적으로 이번 3분기에는 실적이 좋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네요. 근데 사실 뭐 이게 그 회장의 부재 때문일까요? 뭘까요? 예. 아니면 어떤 이유로 분석이 될 수 있습니까? 지금 나오는 얘기는 이제 리튬 등 주요 원료의 가격 상승이랑 이제 아, 전기차의 수요 부진이 이제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들여와야 되는 원료 가격은 좀 올랐고 네. 많이 팔아야 되는데 네. 팔려야 되는 전기차 수요는 생각보다는 아직은 그쵸. 예, 늘지 않았다. 아하. 시장에서는 막 황제의 몰락이냐 뭐 이래가지고 좀 시끌시끌 하던데. 예. 그러면서 이제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또 영향이 네. 있겠네요. 왜냐면 사실 지금 같은 2차 전지 테마주인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3분기에 기대치를 뛰어넘는 아하. 호실적을 기록했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LG 에솔이 먼저 실적을 발표해서 그랬죠. 뭐 투자자들은 이제 에코프로도 음흠. 실적이 좋지 않겠냐 아하. 해가지고 이제 주가가 이틀 연속 뜨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 막상 어닝 쇼크가 나오니까 예. 지금 주가가 좀 떨어진 상황입니다. 아하. 같은 그러니까 2차 전지에서 LG엔솔이 깜짝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는데 그쵸. 그래서 참 분위기 좋았는데 네. 그러면 뭐 에코도 뭐 괜찮겠지 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선반영했다고 따라간다고 했던 투자자들 때문에 한 이틀 오히려 주가도 반짝했는데 네. 웬걸 뚜껑을 열어봤더니 어닝 쇼크였다. 네. 아이고. 그런데 원인으로는 역시 원자재 상승이라든지 수요 부진 이런 건데 아하. 그러면은 앞으로 이 그룹에서의 회장의 부재, 현재 어닝 쇼 갈 길이 좀 험난하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가장 크게 이쪽에서 지금 숙제로 생각하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실적 예. 아까 말씀 또 예, 드렸지만 이제 리튬이나 메탈 가격이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안 좋을 거다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아하. 이제 실적이 이제 실적 악화가 장기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또 우려도 나오고 있고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지금 아까 BN이랑 이제 HN이 있지만 네. 에코프로 지금 상장사가 3개입니다. 그룹사까지. 네, 네, 네. 근데 이제 지금 에코프로 머티리얼스가 이제 네.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렇게나 많은 계열사가 있는데 저 앞에 3개가 네. 지금 현재 상장이 되어 있고 바로 옆에 지금 보이는 거 에코프로 머티리얼스가 이제 곧 상장을 앞두고 있지요. 네. 아하. 그러니까 상장 과정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우리가 전망을 하고 있을까요? 사실 이게 머티리얼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하반기 최대어로 뽑혔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주식 기업 가치도 최소 3조일 거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3조요. 네. 그러면서 이제 지금 청약이나 이제 상장 일정이 차근차근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사실 이제 머티리얼스가 4월에 처음에 코스피에 상장 예비 심사 청구서를 제출했거든요. 올해 4월에요. 네. 한참 분위기 좋을 때 냈네요. 그렇죠. 네. 한참 폭등하고 있을 때 했기 때문에 분위기가 좋았는데 네. 지금 청약 일정이 진행되고 하는 거 보면은 이제 예. 너무 늦어졌었죠. 그래가지고 네네. 처음에는 이제 이거 예비 심사를 통과를 못하는 게 아니냐 예. 그런 우려도 나왔었는데 네. 결국에 이제 적격으로 판단은 됐지만 예비 심사는 통과했다. 예. 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한국거래소 측에서 예. 내부 통제 시스템과 투자자 보호 장치를 이제 집중적으로 검토했고 예. 장치를 마련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아. 아까 얘기한 이제 이동채 전 회장이 그 차명 계좌로 이제 네. 주식 거래를 했던 그게 있기 때문에 네네. 오너 리스크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회장이라는 사람이 미공개 주식 정보를 이용할 정도로 네. 내부적으로 지금 통제가 안 되고 그쵸. 투자자들 기만하는 이런 풍토가 있는 것 같으니 이거 상장 안 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이렇게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떻게든 봤더니 상장 예비 심사는 통과를 했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비판이 의식이 되니까 당신들 내부 통제 강화하고 이러이러한 조치들도 잘 해.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네. 근데 그거 가지고도 좀 미진하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시장에서? 그래가지고 예. 이제
그 이동채 전 회장이랑 이제 그 가족 회사죠. 데이지 파트너스가 이제 네네. 주식 125만 6천 주를 이제 머티리얼스에 무상 증자를 해서 아, 무상으로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소각했습니다. 아, 무상 증자하고 소각을 해버렸습니까? 네. 그게 얼마나치 정도 될까요? 그게 이제 그러면 이제 이동채 전 회장 일가가 이제 577억 원어치를 소각을 한 거죠. 예. 아, 그러니까 어떻게든 상장을 시키고 싶어 하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상장 심사에 방해가 될 것 같으니 네. 당신 저 자본시장법 위반한 사람 아니야? 이런 안팎의 비판이 있을 것 같으니까 정신 차렸습니다. 선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선제적으로 보면 어떻게 이제 뭐 깨끗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그리고 거죠. 우리가 이거 이상하게 지배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주주들의 가치 제고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주식도 무상으로 회사에 증여하고 그것도 지배력 강화하려고 하는 우호 지분도 쓰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할까봐 아예 소각해버리는. 네. 그래서 금액으로 치면 약 500억 이상의 어쨌거나 사재 출연이랄까요? 그쵸. 뭐 결단을 내렸다고는 네. 보겠네요. 네. 그런 어떤 운동의 메시지가 예비 심사를 통과하는데 조금은 도움이 됐을 것 같기도 하네요. 네. 네. 뭐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네. 지금 2차 전지 관련주가 이제 최근에 이제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네. 11일 날 이제 머티리얼스가 이제 상장을 위한 증권 신고서를 이제 정정을 합니다. 아, 정정을 합니까? 네, 그래서 희망 공모가 밴드를 상단을 이제 46,000원에서 44,000원으로 하향 조정해서 이제 공모 금액도 6,369억으로 이제 289억 정도가 줄어들었죠. 아, 그러니까 지금 약간 안 좋아지는 어떤 시황도 반영할 겸 또 너무 욕심낸다는 느낌도 좀 주면 안 될 겸 해서 공모가의 밴드 규모를 조금 낮췄다. 겸손하게 가겠다. 근데 약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머티리얼스가 상장이 되면 예. 아무래도 이제 그 다른 계열사와 이제 시너지로 해서 예. 좀 큰 뭐 최대어라고 평가가 되고 있으니까 좋은 성적은 기록할 것 같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사실 시간이 많으면 하나하나 짚어보겠지만 오늘 일단 첫 시간이고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 이제 독자님들께 어떤 분들은 사실은 뭐 저희보다도 더 전문가고 더 많이 투자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에코프로라는 게 어떤 현상인지도 사실은 모르고 사시는 분들도 또 있고 맞습니다. 또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전해드려야 될 포인트를 이렇게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건데 도대체 얼마짜리 회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오른 거야? 이걸 말씀드렸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에코프로 있는지 없는지 시끄러웠구나 이걸 이제 말씀드렸고 그 규모가 사실은 150을 터치한 적도 있었습니다만 어쨌거나 지금 다시 이제 한 80선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코스닥의 대장주까지는 왔다. 맞습니다. 그리고 알고 봤더니 그 회사의 회장은 뭐 창업가 정신으로 사실 불굴의 어떤 그 의지로 회사를 잘 키워왔으나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배구조의 불안정성이라든지 맞습니다. 향후 이 회사에 안정적으로 자기가 이걸 가져가기 위한 어떤 그 총알이 노심초사가 반영됐을 수도 있죠. 그런 노심초사가 혹시 원인이 된 게 아닐까라고 해서 사실은 재벌 총수가 보여줬다고 하기에는 조금 자잘한 범죄지만 그러니까 자잘한 금액이지만 어쨌거나 정말로 낯뜨거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차명 주식 거래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징역을 살고 있는 상황까지 가 있다.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회사는 2차 전지 이 테마 속에서 계열사 하나를 더 상장시키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안 좋은 여론 속에서 좀 뭐랄까 여론전도 환기하고 심사도 잘 통과하기 위해서 사재 출연도 하고 지분 소각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요 정도면 어때요, 여러분? 에코프로에 흘러온 최근의 1년의 과정들 좀 이해하실 수 있게 저희가 좀 설명해드렸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도움이 좀 많이 되셨을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기자님 취재력이라든지 이렇게 잘 요약해서 해주시는 멘트가 너무 좋으신데 다음 주에도 더 재밌는 얘기로 아주 신나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스픽스 첫 출연인데 어떠셨어요, 소감은? 뭐 이게 경제 분석은 이제 처음인데요. 뭐 더 자세히 준비를 해서 독자분들한테 뭐 더 재밌는 소식 전해드릴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재밌게 말씀 나눠봤고요. 다음 주에도 민 기자님과 함께 어떤 기업이라든지 또 특정한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보니 이런 일이 있더라 하고 저희가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는, 그렇게 더 알차게 꾸며가는 그런 경제본색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저희는 12시 반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후 내내 저희 스픽스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똑같죠? 오늘도 노발? 네, 뉴발. 몇 시죠? 4시 50분? 네, 4시 50분에 노정면의 뉴스를 발라드립니다. 부터 시작해서 오후 내내 스픽스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프리미엄 피트니스 브리티시 클럽, 서울 강서 최고급 시설, 합리적 가격과 고품격 서비스, 스픽스가 직영하는 피트니스 클럽. 브리티시 클럽은 당신의 건강을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서울 강서 브리티시 클럽 02-3664-9998. 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광화문달롱 쿠키 직접 수제 핸드메이드 하고요. 방부제도 안 들어가고요. 첨가제 같은 것도 안 들어가고 순수하게 유기농 밀가루로 다른 재료를 섞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 드셔보시면 아, 건강한 쿠키다 이런 생각 드실 텐데요. 쿠키 종류가 많아서 골라 먹는 재미가 맛있어요. 있고 택배로도 받으실 수 예, 있죠. 예, 근데 맞습니다. 직접 와서 드시면 좋은 게 여기 또 커피가 맛있어서 예. 같이 먹으면 또 맛있더라고요. 자, 네이버에 스픽스 광화문달롱 치셔도 되고요. 스픽스 몰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맛있는 쿠키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뉴스는 가시도 친 생선과 같습니다. 잘 발라 드셔야 됩니다. 제가 발라드리겠습니다. 노정면의 뉴발.